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5.18 기념식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사건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여야가 일제히 광주에 집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원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도 호남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좀 그 예년과는 좀 다르게 그런 느낌이 좀 다가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라는 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이 이제 그 계속 논란이 되면서 호남에서도 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지금 이제 그 여론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떤 선거나 뭐 이런 걸 앞두고 어차피 호남에서 뭐 표가 안 된다 뭐 이런 기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사실은 그 직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장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네. 진정성 있게 다가가자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호남에 대한 일종의 뭐 부담, 부채의식 이런 게 역대 그 정부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아마 그런 점을 기반으로 호남에 대해서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좀 그 호남으로부터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이 문제를 이렇게 너무 선거 유불리로 보는 시각에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꼭 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네. 나름 다 그 정치인들도 그 어떤 역사의 순간마다 이제 그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 5.18 때 그 서울법대 2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12.12 모의 재판을 했는데 판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한테 무기징역을 선고. 네.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검사 때 2003년 4년에 광주지검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재작년이죠. 그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광주예요. 광주에 갔는데 아니 내가 그때 근무할 때보다 너무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했고요. 5월 18일 첫 지방 행사로 이제 광주를 간 겁니다. 또 이제 처음에 한번 갔으니까 올해는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올해도 또 갔어요. 오늘 가서 그 비가 좀 내렸는데 그 우의도 안 입고 이렇게 행사 끝까지 있었고요. 또 기념식 끝난 다음에 거기 연고가 없는 일종의 그 무연 비슷한 그 묘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좀 감사해하는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은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가셨는데 제 그 개인적인 희망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임기 끝까지 매년 5.18 기념식이 좀 가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은 지금 최 의원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도 이제 5.18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뒤늦게 중앙대에 들어가서 이제 5.18의 그 학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나중에 사법시험이 돼서도 이제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과연 민주당의 텃밭이냐에 대해서 요즘 좀 이상한 기류가 많아요. 돈봉투 사건하고 뭐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쪽에서 민주당 지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 무서운 게 2016년에 호남이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을
국민의 당이죠. 죄송합니다. 국민의 당을 대거 지지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다라는 공식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각별하게 호남에 가서 좀 진정성 있게 특히 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이런 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하고 개혁성 이런 게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은 게 그런 개혁적이고 어떤 진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를 받은 거지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호남에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좀 유의해서 좀 처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이제 호남행을 너무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해석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좀 고심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말의 그 일종의 위기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도 5.18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이제 발의했지만 결국 그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이번에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편법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 뭐 꽤 있습니다. 벌써 30년 훨씬 넘어. 네. 그 이후에는 뭐 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꼭 이것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논의를 시작할 때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이거 하나 한 줄 이렇게 넣자 그래서 요거 원포인트 개헌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손대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많지 네. 원포인트 개헌 더군다나 이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과 연결지어서 총선 때 함께 투표하자 그거는 너무 어떤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 전체를 다시 이제 고칠 때 그때 이제 하나로 하나로 모을 수는 하는 게 맞다 있지만 이거죠. 이번 요 하나만 새로 이제 수정하는 그거는 이제 뭐 현실성이 없다. 네. 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결심을 하면 국민투표를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되니까요. 네. 결심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좀 떨어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네. 발의했는데 그때 5.18만 한 게 아니고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10일 60 항쟁을 다 전문에 넣는 걸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게 5.18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개헌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폐기가 됐던 거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그걸 즉각 넣겠다라든가 이렇게 공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서 발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대선 공약집에 지금 사실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가 이거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거 꼼수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좋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도부 대응의 타이밍 그리고 적절성 등을 두고 당내 혼란이 지금 가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이제 비판한 반면에 친명계는 당내 진상조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순리대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재명 대표가 이 늑장 대응을 한 거는 우선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본인 김남국 의원이 워낙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쇄신의 총에서도 사실은 윤리위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의문에서 빠졌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물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협의해서 만들었다는데 거기서 빠졌으면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가급적 1, 2위에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여기까지는 제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윤리위로 넘겼습니다. 뭐 넘겼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밀려서 윤리위로 넘겼지만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여튼 그거는 뭐 함께 지켜보죠. 뭐 윤리위에 넘어가면 하몽차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안 자체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게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절차를 다 거치려면.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징계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좀 늑장 대처를 한 건 맞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자체 조사를 해서 당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탈당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 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헝클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자체 조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의로 이렇게 늑장을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강하게 좀 징계성으로 출당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탈당을 하는 바람에 이제 수순이 꼬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의원들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 개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의원들한테 형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깍듯하게 인간성 자체는 평가를 받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공직자윤리법에 1,0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걸 다 귀금속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자산도 사실은 그 정도 액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김남국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 징계 수위가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경고, 사과, 국회 30일 출석 금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 국민의힘은 현재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수위 글쎄요, 그 징계까지 또 갈지도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징계까지 간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징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은근히 태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우선 정치라는 게 늘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숙려 기간 20일, 그다음에 자문위 최대 60일. 그럼 80일 정도가 지나는데 자, 지금부터 80일 정도 지난 뒤면 언제쯤 되죠? 5월, 7월 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하반기 국회 얘기 나오고 여름 휴가 나오고 그거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 들어갑니다.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만약에 그 시점에도 꼭 민주당이 이제 여론에 몰려서 네.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지금 제명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냥 출석 정지 정도 몇 개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석 정지는 국회 출석 정지요. 그렇죠. 예, 30일로 이제 규정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밀려서 하더라도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징계안이 제출된 게 한 40건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 이제 회부된 게 4건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징계된 것도 1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20대에는 아예 징계된 적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징계까지 과연 갈 것인지도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할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위중하게 보더라고요. 네. 이걸 징계를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다만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만 있고 언론 보도가 있는 거지. 민주당 자체 조사도 할 수 없고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 초기 단계예요. 네. 일단 뭐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제명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불법은 뭐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하고요. 회의 시간에 뭐 이렇게 한 건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위로 징계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찰 수사 이런 걸 좀 지켜봐야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흐지부지 민주당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봐줄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좀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일부 의원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너무 좀 우리가 도덕적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위기감 이런 걸 생각하면 그전하고 좀 달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징계 처분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징계까지 간다면은 수위는 어느 정도로? 그 사실관계를 봐야죠. 불법이 나오면 전 지명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검찰 수사해 본 결과 이건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간호협회의 집단 행동 등 그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지금 현재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근거가 넘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약은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게 언론에서 확인된 팩트체크로서 확인된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호협회의 뭐 수건사항, 뭐 사실 그게 간호법이겠죠. 수건사항 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은 그 정치적인 언어 같은 게 있고, 만약에 국회로 넘어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것도 국회로 넘어오면 법을 제정하겠다도 아니고 네.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 결말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시에 언론 보도는 간호법 제정 약속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어요. 언론사들이. 그러나 그 내용만 뜯어놓고 보면 그걸 공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고, 공약집에는 없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유리한 걸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공약집에 없더라도 말을 했으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약속을 한 거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약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또 뭐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 약간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야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제의 요구를 했으니까 다시 제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의 요구지만 이제 거부한 거죠. 지금 국회 구조상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건 뭐 부결하라는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간호협회 방문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일부러 좀 네. 찾아가지고 왔는데 네. 간호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 발언 내용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것하고 같아요. 간호협회 수건이 뭐예요? 간호법 제정입니다.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약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공약한 바가 없으니까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간호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뭐 제시를 한다든가. 사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었는데 뭐 다른 직군, 뭐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 이쪽의 표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이건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될 텐데 또 다시 아마 입법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제발 여야 간에 좀 타협하고 절충을 해서 이 간호사법
뭐 내용이든 뭐 형식이든 관계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야가 좀 잘 타협을 해서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대선 하면 온갖 직역, 직군 뭐 이런 데를 그 방문을 하게 되죠. 네, 네. 거기에서 다 좀 이렇게 그 유리하게 해석되게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수건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자,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못할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집에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팩트 체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려서 얘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태도의 문제예요.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뭐 약속을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그 사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 아니 뭐 당신들 수건이 이런 거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안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미안하다. 근데 그건 좀 과하고 뭐 다른 방안으로 뭐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뭘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간호사들이 과한 주장이나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직군별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간호사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치를 좀 복원해야 되는 과제 이건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간호협회를 대선 때 찾아가서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인지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각자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면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방송법, 노란 봉투법까지 줄줄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그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입법 무한 루프가 계속되면 이런 것들은 또 정치권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번에는 성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좀 걱정스럽죠. 이제 정치 부재가 빚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네. 정당이고 민주당이 판단할 때 이런 건 국민한테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자꾸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면 반대로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거니 이거는 좀 해주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 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하니 그럼 이렇게 절충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데 그런 합의하는 마당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역시 아까 간호법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 부재 네.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지. 앞으로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텐데 매우 좀 걱정스럽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 김군식 교수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1년째 국회가 이제 뭐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법안들 뭐 이렇게 돼서 절충해서 왜 못 만듭니까? 꼭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만 만나야 되는 건가요? 전 그런 점에서 이의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저런 것들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저거 그 윤 대통령이 만약에 올라가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고 밀어붙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거 따지면은 한 800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학을 안 간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성 법안이다.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지금 양산하고 있잖아요.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협의가 저당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거고 협의할 책임, 의무 이런 건 저는 야당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저쪽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요. 야당도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꾸 유도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도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층 전체를 생각하는 그 정책이라면 대학에 진학한 그 학생들한테 주는
혜택 이외에 대학 진학을 못한 나머지 청년층에도 뭔가 그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같이 그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뭐 거예요? 그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학을 간 학생들한테만 유리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네. 그런 법안 자체는 법안으로서 좀 그 보편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률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아이고 국민들한테 그 인기를 얻고 내년 총선에서 좀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나쁜 법안이다. 또 야당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그런 거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필요한 네.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나쁜 포퓰리즘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시각인 거죠.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요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좀 짧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약 11개월 정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계속되는 출마설, 과연 뭐 이 두 분이 내년에 출마를 할지, 뭐 실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도 꽤 부정적이에요. 또 한동훈 장관 출마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똑똑하긴 한데 원래 보수 정치 지도자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 둘 다 안 나올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조금 다른 데 쓰겠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김남국의 바다, 남국의 바다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판에 여기서 조국의 강을 다시 끌어들인다? 그거는 민주당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5.18 기념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너무 정치적인 유불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5.18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고 그걸 네. 신군부에서 유혈 진압을 한 사건인데요. 결국 5.18 정신은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결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5.18 정신은 정치의 회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윤리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리위에 일단 안건이 넘어가면 거기 하몽차사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정치 공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윤리위를 정치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가능성,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징계 수위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굵직한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